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하는 성남시의원 윤창근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그리고 성매매 근절을 위한 성남시 의회 교육이 있었습니다. 성매매는 착취입니다. 구매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매매로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실패를 해버렸죠. 집결지를 없앴더니 음지화가 됐는데 그것이 부동산 시장과 어울리면서 빵 터지게 된 거예요. 문화일보 기사입니다. 2019년 10월 8일 기사입니다. 꼭 한번 전체를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일상 속에 와 있어요. 옛날에는 성매매 집결지를 가야지 그 여성들을 볼 수 있고 특이할 수 있고 막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내 집 옆집이 성매매 없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게 제가 보고 제가 할 말을 잃었었어요. 아까 그 성매매 그 문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문자를 받은 것을 저희가 학생에게 보여주고 학생의 반응을 찍었어요. 영상으로. 근데 그 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이 문자 받으면 미쳤어 이렇게 그냥 웃잖아요. 그 문자를 딱 봤을 때 하고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학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돈이 너무 절박한 상황에서 쉽게 돈을 누군가 준다라는 제의에 흔들리지 않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게 문제다라는 지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비슷한 의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빈곤 포르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유니세프에서 모금을 할 때 막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여주고 아프리카의 빈곤 포르노를 보여주는 것은 내가 나는 저 위치에 있자 너무너무 안타까워라는 어떤 감정을 자극하면서 내 목적을 달성하는 거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아가지고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을 주는 동시에 그것을 무엇인가 문화적으로 소비하려고 하는 욕구. 그러니까 도시재생의 문제를 다르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도대체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거. 이 여성들이 인형처럼 전시되는 것에 대해서 또 인형이라고 언급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의 문제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인식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 지금 다 2019년 기사잖아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매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이 돈을 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은 논쟁이 성매매 뭐하러 금지해 그냥 합법화하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독일의 얘기를 계속 하죠. 자, 성매매 합법화가 답이다라는 거죠. 이게 막 오피스텔로 숨어 들어가고 관리가 아예 안 되니까 합법화를 하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니까 세금도 거둘 수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의 인권 침해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합법화에 대해서 독일이 이제 반성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넘어왔다. 독일이 인신매매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어요. 뭐냐면 합법화를 했습니다. 뭐 처우가 나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죠. 독일 여성들의 성매매 유입이 줄었어요. 성공을 한 것 같죠. 단 동유럽 국가에서 이주민 여성들을 납치해 와서 성매매에 투입을 시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독일 여성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착취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슈피겐하고 모두가 얘기를 합니다. 성매매 합법화는 실패했다. 독일은 인정을 했어요. 왜?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성매매를 하는 개인이랑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어떤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을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이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내가 국가에서 돈을 벌기 조금 힘들게 했을 때 더 취약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매매를 유지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10년 넘게 유지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연구가 나와요. 자, 이게 그 독일에서 성매매 합법화에 따른 계산이에요. 실제 단체가 계산했던 거. 성매매 여성이 하루에 1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30유로예요. 손해가 납니다. 그럼 하루에 최소 이득을 유지를 하려면 125유로가 나오려면은 20명을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매자 한 명당 얼마냐? 8,125원입니다. 자, 이게 합법화의 늪이라는 거예요. 자, 합법화를 했기 때문에 돈을 줬으니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괜찮잖아. 거래잖아. 싸움과 마찬가지로 매매도 어느 정도 동등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어떤 존엄의 가치에 가격을 매겨서 팔 수는 없어요. 섹스라고 하는 거,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굉장히 본질적인 가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합법화를 해서 가격을 공통으로 만들어줬더니 발생하는 결과가 이래요.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포주가 250유로, 500유로씩 가지고 갑니다. 자, 이 여성이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당하면서 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했을 때 버는 것이 20명을 상대했을 때 125유로예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포주는 500유로를 가져갑니다. 이게 합법화의 늪이라는 거예요. 성매매는 합법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착취 구조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도 안 거죠. 이게 문제구나. 이미 이것이 착취자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했던 나라가 있었어요. 프랑스예요. 근데 이제 독일 얘기 한 번만 더 하면은, 자, 뭐 이렇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조사를 했더니 성매매 여성들이 성희롱 경험 92%, 물리적 폭력 경험 87%, 성폭력 경험 59%, 자살 고려 25%. 이게 직장이냐고요? 직업이 될 수 있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자, 프랑스는 알고 있었어요. 돈을 착취하는 사람의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성구매자, 성판매자는 처벌을 안 해요. 근데 성판매자의 착취자만 처벌했어요. 즉 뭐냐면은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뺏어가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제가 엄마예요. 아이가 있습니다. 그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일시적으로 일을 못해요. 내가 가장이야. 제가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었더니 남자가 착취자가 돼서 같이 살 수가 없게 돼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가면서 프랑스가 2016년에 성구매자만 처벌하도록 법을 전면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이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노르딕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을 했죠. 뭐냐면은 이거는 착취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 비자발의 문제가 아니라 성상업을 유지를 해서 돈을 받는 착취자에 대한 문제로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판매하는 여성, 판매하는 남성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겠다. 다 구매자만 처벌한다. 뭐냐면은 수요가 없어져야지만 이 산업이라는 게 무너지고 그럼 착취자가 발을 붙일 곳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노르딕 모델의 근간이 되는 거죠. 제가 요 노르딕 모델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온 것은 노르딕 모델 다 알고 계실 건데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노르딕 모델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여성가족부에 계셨던 어떤 공직자분께서 저한테 딱 반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스웨덴 노르딕 모델 하고 성매매가 감소했다는 통계 가져와. 그럼 내가 이해를 해볼게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딱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느끼게 된 거는 우리가 성매매라는 문제를 통계라던가 데이터로만 접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스웨덴의 성매매는 감소하지도 증가하지도 어떻게 됐다라고 제가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건 독일과 똑같습니다. 스웨덴의 여성이 성매매로 유입하는 것은 줄었죠. 그랬더니 뭐가 생겼냐면 택시 딜리버리가 생깁니다. 동유럽 국가부터 여성들에게 너 가서 내니 시켜줄게, 뭐 가사 도우미 시켜줄게 라고 해서 동유럽의 가난한 여성들을 택시에 꽉 차게 태워서 국경을 통과해서 스웨덴까지 배달을 해줘요. 거기서 성매매로 넘어가게 하는 조직적인 범죄가 생기게 된 거죠. 즉 이것이 더 열악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착취까지로 번졌기 때문에 노르딕 모델을 통해서 실제 보호하고자 했던 국민의 성매매 유입이라든가 어떤 문제는 일순 해결이 되고 좋은 방향으로 갔습니다. 다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을 뿐이라는 거죠. 성매매라는 것은 어떤 정책의 성패라든지 어떤 방향을 반드시 통계라든가 성과로만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맹신을 하는 것이 지금 정책의 실패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항의를 받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기자가 전화해서 저에게 막 따지는 거예요. 여성가족부 성매매 실태조사 통계는 조작이다. 그러니까 국가 승인 통계도 안 됐잖아. 성매매 범죄의 실태를 보려면 경찰청에서 나오는 범죄 통계를 보면 된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성매매한 사람 한 명도 없다. 니네가 성매매 그 실태조사 통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성매매 실태를 얘기를 하는 건 사기다라고 항의를 한 거죠. 여성가족부 통계는 조작이다라는 것은 이제 그 국가 미승인 통계라는 거죠. 통계청 미승인 통계라는 건데 실태가 그렇습니다. 자, 성매매의 실태를 조사를 해야 되면 실제로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접촉하기가 힘들겠죠. 실제 성매매 여성이나 포주와 인터뷰를 한다든지 조사를 하기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는 어느 정도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표본 집단을 가지고 정황을 읽는 통계거든요.
근데 경찰청 범죄 통계는 뭐냐면은 범죄로 딱 발견이 돼서 들어온 것만 수치를 보여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범죄 통계를 가지고 정책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성매매도 없고 낙태도 없고 예전에 간통은 이제 없었지만 간통죄도 없는 되게 행복한 나라였던 거거든요. 즉 범죄가 가지고 있는 암투성을 보지 않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어떤 데이터와 근거를 제시해야 만들겠다라는 것을 가지는 것이 특히 성매매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던 사례예요. 대표적으로 내 주위에 성매매하는 사람 없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매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반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좋은 환경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아까 그 구인문자를 받고도 제가 이걸 연구를 위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위치, 그 보고 힝 하고 웃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내 주위에는 성매매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자신의 어떤 건전한 성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좋은 환경에 내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내 주변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통계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매매 실태조사 2016년 3년마다 해서 보고해야 되는데 통계청 미승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인공임신 중절 실태조사도 똑같습니다. 역시 통계청 미승인 통계예요. 자, 이 두 가지가 갖는 똑같은 맥락은 너무 많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통계에 안 잡혀요. 왜냐하면 이 범죄는 굉장히 깊숙한 곳으로 숨어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태 조사라고 하는 어떤 경향을 읽을 수 있는 설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추적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맹신적으로 범죄 암수성이나 비과시화 문제라던가 일상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 나는 정책을 만들 거고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근거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계를 볼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갔을 때 성매매에 대한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과제를 하면서 많은 공무원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느꼈던 한계가 그거였던 거는 이제 공무원분들도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은 이제 종사를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본인의 의견이나 가치관이 우선이 아니라 무엇인가 증명할 수 있는 입증된 데이터를 통한 설계와 기획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또 직무의 한계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통계를 볼 수 있는 부분에서 통계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을 근거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젠더 폭력이라고 하는 구조를 우리가 굉장히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계에 대한 맹신이 지금 어떤 성매매에 대한 정책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된 게 아닐까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합법주의, 금지주의, 이제는 우리가 합법주의 국가에서 돈이 얼마가 되고 하는 것까지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설득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놓치고 있던 간과한 것은 뭐냐면 성매매 합법주의, 규제주의, 금지주의 여러 가지의 입법 정책의 모든 근본적인 목표는 성매매의 근절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지길 바라는데 이걸 어떻게 없어질까에 대한 방향성이 달랐을 뿐 목표는 성매매가 근절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이거는 착취의 문제이고 인간의 어떤 존엄한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는 자발적 선택,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에서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왜 돈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카르텔에 대한 깨부수기 전략으로 정책을 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